신호 처리, 그 다음에 그 랜덤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아날로그 또는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시모스 회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초를 알고 있어야지 수업을 쫓아오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강의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PLL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다음에 오실레이터하고 페이스 노이즈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PLL이라는 게 정확한 클락 소스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클락 소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PLL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PLL에서 특히 전 세계 PLL의 아마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지 펌프 PLL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이즈 관점에서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회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PLL을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지에 대해서 PLL 빌딩 블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gain 다시 펀더멘털 PLL 중에서 프랙셔널 PLL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고급 PLL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디지털 PLL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드밴스드 된 PLL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아마 생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할, 이 강의 노트에서 사용할 노테이션들은 다음과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이 쓰니까 T0가 이제 피리오드고, 페이스 노이즈를 L of F로 표현을 많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통상 보던 거, H of S가 Closed Loop Transfer Function, G of S가 Open Loop,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 N 하고 오메가 밴드위스,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메가 N은 주로 Natural Frequency라고 해서 이거는 어디 정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엄밀히 따지면 Natural Frequency는 2차 시스템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밴드위스는 뭐예요? 밴드위스는 주로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밴드위스를 얘기하면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은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 내추럴 프리퀀시랑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얘랑 또 다른 게 뭐예요? 3dB 프리퀀시도 있죠, 그렇죠? 3dB 프리퀀시하고 밴드위스하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다 다르죠, 그렇죠? again, 내추럴 프리퀀시는 2차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3차, 4차에서는 갖다 쓸 수 없는 표현이고, 그렇죠? 밴드위스는 또는 3dB는 아무데나 시스템이 하이오더라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제어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혼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2차를 그러니까 3차 이상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2차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 마진이 충분히 크다면 50도 이상이면 그 세 가지가 대충 비슷해요. 밴드위스하고 유니티 게인하고 3dB하고 하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혼용해 쓰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질 때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고요. PLL 왜 쓰이는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PLL보다도 클락, 시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계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또는 우리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렉트로닉 시스템에 다 쓰이죠. 와이어레스에도 쓰이고, 와이어라인에도 쓰이고, DSP, CPU 다 쓰입니다. 그렇죠? 와이어레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떻게 써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FM이다 그러면 어떤 정확한 주파수 중심으로, 캐리어 주파수 중심으로 어떤 신호가 실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정확해야지 신호들 리시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듈레이션 신호의 SNR도 요 캐리어 주파수가 정확해야지 SNR도 커집니다. CPU 같은 데서는 뭐예요?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되죠. 그렇죠? 시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 주기 간격이 너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은 이제 그 타이밍 마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힘들죠. 와이어라인에서도 결국은 뭐 통신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 정확한 클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클락을 만드는 게 이 강의의 그냥 에센스라고 보면 이 강의의 목표이자 뭐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클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정확한 클락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정확하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시계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대로 PLL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목시계가 있다. 근데 이 시계가 굉장히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시계를 찾아서 그 시계랑 비교를 가끔씩 해가면서 보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가 결국 PLL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계를 만들고 제가 원하는 시계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시계를 제가 알고 있고 그 시계를 비교해서 뭐예요?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게 PLL의 핵심이고 모든 정확한 시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때때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는 뭐 제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시계는 원자 시계죠. 그렇죠? 세시움이라든지 그런 원자 가지고 만드는 부피도 굉장히 크고 파워도 굉장히 많이 먹고 하지만 애큐러시는 기가 막히게 좋은. 그렇죠? 이 시계를 다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계는 못 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좀 실생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도 꽤 정확해요. 꽤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한데 얘만큼 정확하지는 못하죠. 따라서 얘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가끔씩 업데이트를 해주죠. 여러분들 뭐 TV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렇죠? 핸드폰은 기지국에서 얘의 신호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 기지국 신호를 다시 받아서 여러분들 핸드폰 또는 PC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 칩 내부로 들어가면 LC 오실레이터 또는 얘보다 좀 덜 부정확한 릴렉세이션 또는 링 오실레이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누구 가지고 보정을 해요? 이 크리스탈 가지고 보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정, 업데이트 하는 거 자체가 뭐라고요? 그거가 시계를 정확하게 만드는 거고 그 시계를 정확하게 만드는 프로세스 중에 사람들이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페이스 락 루비예요. PLL. 근데 말이 PLL이지 여러분들이 시계를 맞추는 그 행위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PLL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룹 밴드위스가 아주 작은 업데이트 레이트이 굉장히 느린 뭐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PLL이라고 볼 수 있어요. PLL이라고. 정리하면 PLL은 뭐냐 하면 클락인데 그게 constantly 또는 뭐 constant 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일단 PLL에서는 보통 constant하게 이 클락보다 조금 더 좋은 클락으로 캘리브레이션을 constant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PLL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강의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답니다, 다들. This is it.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럼 PLL 또는 이 클락이 좋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하이 레벨에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RF 리시버 체인입니다. TX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수신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지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밴드 패스 필터 해서 LNA 거쳐서 믹서 거쳐서 필터 거쳐서 뭐 IF 게인 거쳐서 어쩌서 해가지고 이제 모듈레이션을 하죠. 디모듈레이션을. 근데 리시브드 시그널은 보통 이제 네로밴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캐리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모듈레이션 된 신호가 있겠죠. 이거 디모듈레이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앰플리파이 하거나 여기서 퀀티데이션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무식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신호는 결국은 여기만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 컨버전을 하죠. DC로 할 수도 있고 로어 니어 DC로 할 수도 있고요. 다운 컨버전 어떻게 해요? 그냥 믹스하면 되죠. 그렇죠? 사이누소이드 갖추고 곱하면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곱해서 요 신호를 이제 다운 컨버전 하는 건데 얘가 싱글톤이다.
즉 뭐예요? pure sinusoid다. 그러면 이쁘게 이렇게 다운 컨버전이 잘 될 텐데 문제는 이 클락이 노이지하면 스펙트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스펙트럼에서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이렇게 pure sinusoid가 아니라 그렇죠? 찌꺼기 성분이 좀 있겠죠. frequency domain에서. 그렇죠? 그 찌꺼기 성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찌꺼기 성분이 이렇게 스커트 형태로 나타내요. 왜 스커트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일단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로컬 오실레이터가 이 에너지가 이 사인에만 있는 게, 이 프리퀀시 성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노이즈 성분에도 있습니다. 노이즈 성분에도 있고 따라서 얘가 얘랑 믹스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 곱하기 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얘 곱하기 얘 또는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죠?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프리퀀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펀더멘털 톤에 대해서 얘가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성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겠죠. 근데 앰플리튜드는 조금 더 작게, 그렇죠? 끝에 있는 것도 프리퀀시 성분이 좀 있죠, 그렇죠? 얘 일어나서도 조그맣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뭐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그렇죠? 뭐 이상하게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내가 원하는 SNR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게 줄어들수록 요 노이즈가 작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이거를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예를 들면 뭐 16쿼암이다. 모듈레이션이.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16개의 심볼이 그 컨스텔레이션에 매핑이 될 텐데. 그쵸? 예. 페이즈 노이즈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를 거친다. 일단 가정이 여기서의 노이즈는 빵이라고 합시다. 노이즈는 여기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통신에서 배웠듯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노이즈가 끼겠죠. 그렇죠? 노이즈가 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매치드 필터링을 하면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요 거리, 그렇죠? 나누기 요 노이즈 밴드위스에 뭐 스퀘어 루트에 뭐 그 에러 시그널 Q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NR 또는 비데럴 레이시 나타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보다도 노이즈가 어떻게 생겼냐는 건데 여러분들이 통신에서 배울 때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배웠죠. 애디티브 화이트 AWGN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AWGN이라고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노이즈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컨스텔레이션에서 이렇게 컨센트릭 서클로 동심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가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맞죠? 네. 근데 페이즈 노이즈는 어떻게 나타나냐? 다음과 같이 여기 로컬 오실레이터에 페이즈 노이즈가 끼면 여기에 노이즈가 끼면 여기 지금 앰플리튜드 노이즈는 꼈어요, 안 꼈어요? 안 꼈죠. 그렇죠? 페이즈 노이즈만 꼈죠. 그렇죠? 코사인 안에 노이즈만 꼈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요 노이즈하고 제가 그린 이 노이즈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 잘 보면 여기가 원래 심볼인데 요 심볼 중심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넓게 퍼져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일직선으로만 퍼져 있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지금? 이게 페이스 노이즈니까 결국 뭐예요? 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항상 A0, A0죠, 그렇죠? 크기는, 그렇죠?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 폴라에서 표현하면 요 매그니튜드는 항상 A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노이즈가 아무리 끼더라도 요 안에서만 노이즈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식, SNR 또는 비데러레이 식, 그게 여기에는 맞아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 여기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하고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AWGN에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죠? 아까 그 비드레이트 공식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고 좀 더 복잡해져요.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복잡해져요. 비드레이트 계산하기가. 뭐 가끔씩 논문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직도. 예, 근데 아무튼 그건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빠르고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죠. 아무튼 제가 페이스 노이즈가 뭔지 설명도 안 드린 상태에서 로컬 오실레이터의 페이스 부분에 어떤 노이즈가 꼈을 때 와이어리스 리시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되면 수신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좀 더 좋은 클락을 만들어야겠다. 노이즈가 좀 더 작게 클락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예, 예. 지금 위상각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예. 예, 예. 그것을 클락으로 잡지 않고 다른 회로로 그 자체로 디모듈레이션해서 잡아줄 수 있다면 저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근데 이게 일단 그 노이즈가 unpredictable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예. predictable 하면 뭐 잡을 수 있겠는데. 예. 자,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예, PLL로 들어가죠, 그럼. PLL 전에 이제 오실레이터 들어가죠. 이제 좋은 클락이 어떤 클락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죠. 일단 클락이란 단어를 제가 더 이상 안 쓰고 오실레이터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오실레이터는 뭐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결국 클락 소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실레이터와 클락이라는 단어를 인터체인저블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좋은 오실레이터가 뭐냐? 뭐 당연히 노이즈가 적어야겠죠. 여태까지 제가 노이즈 줄이면 좋다고 했죠. 예, 로우 노이즈라고 했는데 노이즈에 대한 정의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노이즈가 도대체 뭐냐? 노이즈. 그 정의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오실레이터 내에서는 지터라는 표현도 쓰고요. 페이스 노이즈라는 표현도 쓰고요. 스퍼라는 표현도 써요. 아무튼 다 작으면 좋아요. 예, 사실 노이즈가 뭐예요? 노이즈는 제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노이즈예요. 그렇죠? 예, 제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노이즈고 제가 원치 않는 것들은 당연히 작을수록 좋겠죠. 자, 노이즈만 작으면 되느냐? 사실 이게 리스트 컨선입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노이즈 스펙 맞춰라. 그거는 다 해요. 모든 회사들이 다 해요. 왜냐면 제품 만들려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스펙에 나와 있는 건 다 맞추고 대부분 경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스펙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스펙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뭐죠? 가격하고 파워. 그렇죠? 가격하고 파워는 스펙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노이즈는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파워하고 코스트 그거는 이제 스펙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밤을 새게 되는 건데 당연히 엔지니어링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노이즈하고 파워하고 코스트 요 세 가지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노이즈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파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파워를 안 집어넣겠다. 그러면 비싼 컴포넌트를 사용하든지. 그렇죠? 예. 아무튼 이 세 개가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예. 모든 엔지니어링 문제가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굿 디자이너는 뭐예요? 또는 보스가 원하는 건 뭐죠? 코스트 미니마이즈하고 파워 미니마이즈 하면서 노이즈 스펙 맞추는 거. 그거를 원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노이즈를 줄이고 파워도 줄이고 동시에 코스트도 뭐 값싼 거 쓰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려면 당연히 이 세 가지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아야지 저희가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봅시다. 코스트보다는 특히 노이즈하고 파워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코스트는 뭐 일단 다 시모스 쓰잖아요. 그렇죠? 예. BJT 쓰면 어때요? 그거는 일단 반칙이죠. 반칙보다도 일단 공정이 별로 안 쓰이니까. 그렇죠? 일단 시모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트라 해봤자 면적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면적 많이 쓰는 건데 면적을 진짜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나중에 가서 얘기했지만 오실레이터 만들 때 뭐 인덕터 쓴다든지 그러면 좀 더 좋은 오실레이터가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아예 불가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을 해드리고요. 노이즈 파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 진행합니다. 자, 그 아이디얼 오실레이터는 뭐냐? 아이디얼 오실레이터는 그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이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죠? 피드백인데 얘가 뭐예요? 사실 언스테이블하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스테이블하지는 당연히 않고 그냥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고 책에 일단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마지널리 하다는 게 뭐예요? 일단 발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테이블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 이 시스템의 폴이 어디 갔어요? 폴은 어디 있어요? 예. j 오메가 xs에 있죠, 그렇죠? j 오메가 xs에 있어야지 이쪽에 쓰면 발산이고 이쪽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감소하죠, 그렇죠? 예, 좀 발산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야 되니까 뭐예요? j 오메가 xs에 있어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를 할 때 여기 있어야 되냐 폴을 정확히 여기 맞춰야 되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은 회로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예, 여기 정확히 갖다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충 설계도 일로 떨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리죠, 뭐. 폴이 여기 써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할 때는 또는 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 폴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 한 주기 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폴이 여기 있으면 돼요. 폴이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이 구간에서는 폴이 여기 존재하다가 이 구간 가서는 여기 존재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존재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오실레이터 설계 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목 이름이 PLL이잖아요. 그쵸? Phase Lock Loop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Phase Lock Loop. Phase는 뭐고, Lock은 뭐고, Loop은 뭐냐? Phase는 위상이고, Lock은 뭐예요? 고정하는 거고, Loop은 뭐예요? Loop은 Loop이죠. 그쵸? 뭐 세 개 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페이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즈가 과연 뭔지. 페이즈가 뭔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 세 가지 파형이 있어요. 세 가지 다 주기적인 파형이죠. 그렇죠? 예, 세 가지 다 주기적인 파형인데 페이즈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 가지 파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이 시점으로 봤을 때 A, B, C 파형이 페이즈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주어진 시간에서 페이즈가 어떻게 다를까요? 페이즈가 어떻게 달라요? 페이즈는 A가 제일 커요? 아니면 B가 제일 커요? 아니면 C가 제일 커요? 페이즈는 세 개가 다 같죠. 여기서 페이즈는. 그럼 페이즈가 왜 같으냐? 또는 페이즈가 도대체 뭐냐? 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페이즈가 뭐예요? 페이즈 영어 사전에서 보면 뭐 스테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위상이죠. 위상. 일단 오실레이터에서는 페이즈가 뭐냐면 말 그대로 위치예요. 어떤 그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흔히들 이런 그 원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왜 원을 쓰냐?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 내 위치가 여기면 그 페이즈가 여긴 거예요. 그렇죠? 얘의 페이즈하고 얘의 페이즈하고 얘의 페이즈는 다 같아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주기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즈는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원으로 표시할 때 다 똑같은 거죠, 페이즈가. 페이스가 0일 때 시작점 0이잖아요.
여기서 페이즈를 여기서 t는 0이라고 보고 여기를 t는 t라고 봤을 때요. 여기서 페이즈를 제가 만약 0으로 정의를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선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도 2파이죠. 그렇죠? 여기선 파이가 되고 여기선 파이가 되고 뭐 그러니까 여기 페이즈를 뭐 어떻게 정의를 하든 그렇죠? 예.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즈는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두 번째 질문. 페이즈의 단위가 뭘까요? 페이즈의 단위. 뭐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페이즈의 단위가 뭐죠? 단위. 뭐요? 라디안. 아, 좋습니다.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배웠어요. 예. 라디안은 물리적으로 어떤 단위일까요? 물리적으로. 이게 촌입니까? 뭐 미터입니까? 뭐 뭡니까? 이게 단위가. 라디안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죠? 라디안의 물리적인 의미. 킬로그램? 초? 미터? 저희가 기본적인 쓰는 단위가 있잖아요. 뭐죠? 단위가? 라디안은 단위가 뭐예요? 라디안 정의가 뭐예요? 파이라는 뜻은 뭡니까? 파이라는 뜻은. 라디안 단위는. 요 반지름 대비 요 길이죠. 그쵸? 원주. 2파이 정의가 뭐예요? 요 반지름 대비 요 원주. 요 파라미터 길이죠. 그쵸? 예, 그게 라디안의 정의죠. 그쵸? 그럼 그걸로 봤을 때 라디안의 단위는 뭐예요? 길이 나누기 길이죠. 그쵸? 그러니까 단위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터 퍼 미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 단위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라디안이지. 그쵸? 이거는 unitless예요. 유닛이 없어요. 사실. 그냥 B일 뿐입니다. B.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아무튼 많이 대충 지나가는 부분인데, B다, B. 페이즈는 B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쵸? 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결과가 뭐냐 하면, 나중에 페이즈 노이즈 파워를 얘기했을 때, 그 파워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그럼? 미리와트? 그런 단위가 나올까요? 그런 단위가 나올 수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페이즈 자체가 B인데 거기서 어떻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파워가 나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페이즈 노이즈 파워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쵸? 지터의 파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물리적인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의 자체가 뭐예요? B일 뿐이기 때문에 페이즈는 단위가 B이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부터 어떤 물리적인 어떤 단위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B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뭐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즈는 B로 해석을 해야 돼요. 끝까지. B로. 아무튼 그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책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다 독학하실 수 있을 능력이 충분히 되실 것 같지만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초적이고 하지만 책에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아까 요 페이즈가 같다고 했는데 느끼기에는 그렇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앰플리튜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스퀘어 웨이브 신호. 사실 시모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신호가 이런 신호죠. 앰플리튜드가 리밋된 신호. 이 신호에서는 불행히도 이 앰플리튜드 정보를 우리가 알므로 해서 페이즈 정보를 유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해요. 여기서는 앰플리튜드를 아는 순간 바로 페이즈 얼마다 라고 알 수 있지만 트라이앵글러 또는 사이누소이드에서는 요 스퀘어 웨이브에서는 어때요? 앰플리튜드 리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즈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언제만 알 수 있어요? 페이즈를? 여기 페이즈 앰플리튜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여기서는 요때가 0이라면 파이, 2파이, 뭐 3파이, 4파이 이 페이즈 앰플리튜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저희가 페이즈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신호가 들어올 때는 제가 페이즈를 컨티뉴어스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앰플리튜드를 보는 순간 페이즈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페이즈를 매 순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페이즈는 언제만 들어와요? 요때, 요때, 요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인헤런트하게 여기서는 어때요? discrete 시그널이죠. continuous 시그널이 아니라 discrete한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이 discrete nature 때문에 나중에 PLL이 조금 더 골치 아파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페이즈가 어떻게 들어와요? 컨티뉴어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가 띄엄띄엄 가끔. 그다음에 그 마지막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프리퀀시는 뭐예요? 페이즈의 그 변화율이죠. 타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이건 뭐 당연한 정의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이즈 정리합시다. 노이즈. 노이즈가 뭐냐? 노이즈는 시그널이 아닌 건 다 노이즈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건 다 노이즈. 근데 노이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원치 않는 거 노이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랜덤. 랜덤 뭐예요?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deterministic. 이건 뭐 예측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thermal noise, shot noise, one-effect noise 다 랜덤 노이즈고요. deterministic noise는 이론적으로는 supply noise를, 그쵸? 이거는 제가 어떤 그 회로가 파워를 먹어서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너무 복잡해서 보통 모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deterministic noise가 되겠죠. 뭐 커플링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supply noise가 deterministic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따지면 여기 뭐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supply noise를 deterministic noise라고 가정하고 그거 다 extract해서 그 신호 집어넣어서 회로 검증합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그렇죠? 그냥 랜덤하다고 가정하고 프리퀀시별로 그냥 노이즈 수입 쫙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이것도 그냥 랜덤하다고 그냥 보는 게 사실은 인생이 더 편하죠. 그렇죠? 예. 시뮬레이션도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보통 가정을 합니다. 디터미니스틱도 굉장히 복잡하면 뭐 충분히 랜덤한 거 아니냐라고 가정을 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랜덤 시그널은 어떻게 해석해요? 랜덤 시그널.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또는 뭐 대학원 때 배웠던 랜덤 시그널 해석 방법. 랜덤 시그널은 시그널이 X of T로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정의 불가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랜덤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뭐?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통계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평균이 얼마냐? 그렇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얼마냐? 또는 베리언스가 얼마냐? 분산. 그렇죠? 그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냐? 그렇죠? 또 뭐 있어요? 2차 모멘트가 뭐냐? 3차 모멘트가 뭐냐? 4차 모멘트가 뭐냐? 그거 계속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통계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저희 그 회로를 풀 때, 그렇죠? 또는 신호 처리를 할 때 통계적인 방식으로 회로를 설계하는 게 또는 해석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사실. 그렇죠? 네.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편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노이즈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딜할 거냐. 노이즈는 often considered random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뭐 mean, variance, PSD, power spectral density 뭐 이런 거, 그죠?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스태티스티컬하게 해석하는 것조차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타임 도메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부 때 뭐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뭐 통계 배우신 거, 예, 그거가 결국은 요렇게 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정석에서는 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레이터 노이즈 볼 땐 둘 다 봅니다. 타임 도메인으로도 보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도 봐요. 예. 타임 도메인은 뭐냐?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고요. PD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을 보는 거고요.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PSD를 봅니다. 예. PSD가 뭐냐면은 시간에서의 correlation을 보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신호 처리를 다시 좀 공부하시면 되는데 신호 처리 공부하실 분을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해석할지. 요거를 정확히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노이즈에 대해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공부 좀 하셔야 될 거고. 그 아까 제가 AWGN이라고 얘기했죠. AWGN. 그렇죠? 저희가 그 전자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노이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AWGN인데 요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요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매번 던질 때마다 숫자가 뭐 나왔는지를 여기 기록할 거예요. 어떨 때는 1 나오고 어떨 때는 뭐 6이 나올 거고요. 뭐 2 나오고 3 나오고 뭐 이럴 거예요. 네? 네.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AWGN이냐? 이 하나하나 샘플을 노이즈로 봤을 때 애디티브는 일단 하지 말죠. 애디티브는 제가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화이트 가우시안 하냐? 라는 게 질문입니다. 화이트 가우시안 하냐? 화이트예요? 가우시안 해요? 어때요? 화이트 가우시안이 뭐죠? 화이트는 보통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화이트는 말이죠. 그 스펙트럼이 좀 화이트한 거, 그냥 평평한 거. 일정, 그게 화이트예요. 그럼 이게 화이트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펙트럼 안 보여줬네요. 스펙트럼 보여주세요. 그러면 화이트한지 아닌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좀 2차원적인, 그러니까 좀 수준 떨어지는 생각이고, 딱 봤을 때, 화이트한 건 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화이트한 건 뭐예요? 화이트한 건 뭐예요? 스펙트럼이 화이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펙트럼 전에는 뭐예요? 그럼 스펙트럼 전에.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은 뭐죠? 스펙트럼은 어떤 시그널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FFT 하면 되죠. 그렇죠? FFT는 근데 뭐예요? FFT, 그러니까 DFT. 프리에 트랜스폼은 뭐예요? 에너지 리밋된 시그널에만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피리어딕 시그널. 저 랜덤 시그널이잖아. 그러니까 스펙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보고 걔의 FFT를 보죠. 그렇죠? 걔의 프리에 트랜스폼을 보면 그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이트하다는 얘기는 뭐죠? 화이트하다는 얘기는 화이트 바로 전. 화이트가 프리에 트랜스폼 되기 바로 전은 뭐가 돼야 돼요? 뭐예요? 뭐를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화이트하게 나와요? 어떤 신호를? 델타. 그렇죠? 델타는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다 일정하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델타 T 하면 어떻게 돼요?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그러면 화이트하지죠.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모든 프리퀀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노이즈가 화이트하다는 얘기는 또는 어떤 시그널이 화이트하다는 얘기는 걔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뭐다? 델타다. 오토 코릴레이션이 델타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이 뭐예요?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시간 타임 시프트 해가지고 코릴레이션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타임 시프트를 조금 했을 때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타임 시프트를 조금이라도 해도 코릴레이션이 빵이 나올 때가 델타잖아요. 자기 타임 시프트를 전혀 안 했을 때 만 시그널이 만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타임 시프트를 조금이라도 하고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는 델타가 안 나오죠. 그렇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시그널하고 그 시간을 타임 시프트를 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델타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하고만,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조금만 움직여도 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노이즈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노이즈? 노이즈 시간이 막 있는데 그 타임 시프트 조금 한 다음에 코릴레이션 보면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화이트라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으로 봤을 때 코릴레이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화이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토 코릴레이션이 델타라는 의미고. 기억이 새록새록 하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안 배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일로 들어갑시다. 이 주사위는, 자, 굉장히 이상적인 주사위입니다. 그러면 얘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메모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화이트할까요? 화이트하지 않을까요? 화이트해요, 안 해요? 화이트하죠, 그렇죠? 화이트하죠. 왜냐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델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화이트하고 오토 코릴레이션은 델타 하나만 나오겠죠. 이게 제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본 겁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화이트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앰플리튜드를 볼 수 있어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그렇죠? 얘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6가 나올 확률 다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 6분의 1 확률로 나오죠, 그렇죠? 예. 어떤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PDF가 어때요? 유니폼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래 질문으로 가서 얘 화이트 가우시안이에요, 아니에요? 화이트는 맞고 가우시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화이트 뭐예요? 유니폼이죠, 얘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실제 상황에서는 주사위가 있는데 면이 무한대예요. 네, 면이 무한대고, 근데 면의 그 넓이라고 해야 될까? 넓이가 조금씩 달라요. 숫자가 낮을수록 좀 더 커.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이 매번 던진 다음에 그 숫자를 제가 원하는 신호에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뭐냐? 그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매번 던질 때마다 메모리 이펙트는 전혀 없어요. 오케이? 메모리 이펙트는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샘플하고 전에 샘플하고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화이트. 오케이? 가우시안은 뭐예요? 그 크기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떠냐? PDF가 어떠냐?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어떠냐? 그거를 보고 가우시안이냐, 화이트, 그 유니폼이냐, 또는 어떤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노이즈가 아까 그 페이스 노이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페이스 노이즈라는 게 아니라 이게 페이스 노이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오실레이터 노이즈로 요 개념을 적용을 시키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노이즈를 해석합니다. again, 이게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거를 타임 도메인으로만 봐도 안 되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만 봐도 안 되고 둘 다 보는 게 사실은 좋아요. 둘 다 보는 게 좋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겠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를 볼 때는 그거를 주로 사람들이 뭘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페이즈 노이즈를 본다 그래요. 페이즈 노이즈를. 아, 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 1이 나왔냐, 2가 나왔냐, 3이 나왔냐, 이거 나올 확률이 도대체 얼마고 크기가 얼마냐, 도대체 평균이 얼마냐 이거. 이거를 보겠다는 보통 지터를 본다고 얘기를 해요. 지터를 본다고. 그리고 요 각각이 랜덤이냐, 디터미니스틱이냐에 따라서 페이즈 노이즈라고도 부르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디터미니스틱 하면 이걸 스퍼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터 같은 경우는 랜덤한 경우는 랜덤 지터라고 부르고 디터미니스틱 하면은 디터미니스틱 지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자, 그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조금 이상했던 부분은 이따가 저한테 와서 따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댁에 가서 공부를 더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시간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조금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하고 노이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실레이터 노이즈. 그래서 자, 여기 요 두 개가 이제 아이디얼한 오실레이터의 웨이폼입니다. 자, 코사인이 돼도 되고 스퀘어가 돼도 되고 뭐 그게 상관없어요, 사실. 둘 다 아이디얼이에요. 오케이? 물론 노이즈가 없다는 의미에서 코사인은 이거고요, 스퀘어는 이거고요. 그렇죠? 코사인은 그 프리퀀시에서 보면 어때요? 얘만 있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얘랑 옆에 이제 찌꺼기가 살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얘가 난 싫다. 그러면 얘도 노이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코사인 안에 여기 노이즈가 끼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에도 노이즈가 낍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형이.
앰플리튜드도 왔다 갔다, 페이즈도 왔다 갔다. 또는 여기서도 이렇게. 자, 여기서는 앰플리튜드 노이즈는 없다고 했죠. 왜? 서플라이에서 리밋, 앰플리튜드 리미팅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굳이 앰플리튜드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요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인다? 이런 스커트가 보인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도대체 요 시간차가 얼마나 벌어졌냐를 그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앰플리튜드 노이즈가 대부분의 경우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모스 회로로 주로 다루죠, 그렇죠? 시모스 회로에서 서플라이 노이즈로 이렇게 서플라이로 딱 리밋이 되죠, 그렇죠? VDD 그라운드, 그렇죠? VDD보다 뭐 0. 몇 볼트 증가했다고 해서 뭐 크게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주로 페이즈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타임 도메인에서의 페이스 노이즈를 지터라고 부르고요. 또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노이즈를 지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노이즈를 주로 페이스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페이스 노이즈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원래는 페이즈에 더해지는 노이즈가 페이스 노이즈인데 얘를 그냥 PSD 본 것도 그냥 페이스 노이즈 PSD라고 안 부르고 그냥 페이스 노이즈라고 불러요. 그 다음 얘가 타임 도메인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지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먼저 알기 쉬운 지터부터 얘기를 하죠. 지터. 지터는 뭐냐? 여기 이제 그 회색 라인이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타임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적인 주기가 되겠죠. 파란색이 이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클락의 그 페이즈인데 이렇게 에러가 많이 꼈죠, 그렇죠? 이 에러를 뭐라고 부른다? 이 에러를 지터라고 부릅니다. 지터. 여기서의 지터는 단위가 초가 되겠죠.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차를 지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터를 초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 주기로 나눠서 노멀라이즈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다시 뭐가 돼요? 유닛을 하게 되는 거죠. 초 나누기 초가 되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근데 0.1초 켰다. 에러가 얼마냐? 0.1초 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기의 1초 주기 대비해서 0.1 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지터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요? 이 모든 거를 매 순간 이렇게 제가 그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이런 그림도 그리기 굉장히 귀찮겠죠. 그리고 그린다 하면 얘가 만약에 가우시안이란 가정하에 여기 노이즈가 조그만 노이즈가 더 많이 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덴스해 보일 거고 여기는 굉장히 덴스하지 않아 보일 거고 그렇죠? 이거를 주로 어떻게 나타내요? 이것도 그리기 귀찮으니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인투이티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터는 주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납니다. 이 히스토그램이 가우시안이다 그러면 가우시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가우시안이 아니 유니폼이다 그럼 유니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이즈에서는 이게 랜덤 노이즈에서는 이게 가우시안하게 나타납니다. 가우시안하게. 지터하고 페이스 노이즈에서 더 잘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그 쿤더트라는 사람이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클락킹 회로하고 뭐 아날로그 회로 인 제너럴에 대해서 특히 클락킹 회로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터를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때로는 이 히스토그램 그리기도 귀찮아요. 그렇죠? 히스토그램 그리기도 귀찮고 이거 뭐 가우시안이겠지 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가우시안이면 숫자 하나면 끝나요. 뭐? 얘의 뭐예요? 시그마가 얼마냐 하면 그냥 다 표현되죠. 이거 그림 그릴 필요도 없죠. 그렇죠? 시그마 얼마냐? 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터를 또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지터를 여기 이게 아이디얼 인스턴트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신호라고 치면 자 제가 그 강의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한 게 뭐냐면 어떤 신호의 rising edge, 그렇죠? rising edge를 그냥 화살표로 표시할 겁니다. 이거 그림 다 안 그리고 신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rising edge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의가 뭐예요? 요게 지터라고 했죠. 요게 지터. 그렇죠? 요게 지터라고 했죠. 요게 하고 요게 시간차.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나 이거 필요 없고 나 이거 실제로 아이디얼 인스턴트에서 얼마큼 들었는지 관심 없고 나는 이 피리오드가 얼만큼 이게 실제하고 틀어지는지만 관심이 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T1, T2, T3라고 했을 때 T1 마이너스 T0가 얼마냐? 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피리오드 지터라고 불러요. 피리오드 지터는 뭐예요? T0에서 아이디얼 피리오드에서 실제 피리오드. 실제 피리오드는 여기서 여기 뺀 거죠. 를 뺀 거. 그 델타를 피리오드 지터라고 부르고요. 사이클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 없고 사이클 투 사이클만 알려달라. 사이클 투 사이클은 뭐냐면은 나는 얘하고 실제로 차이가 주기에서 차이가 얼만큼 났는지만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얘가 뭐 1초라고 합시다. 0, 1, 2, 3. 오케이? 얘는 뭐 1.1, 뭐 얘는 뭐 1.9, 얘는 뭐 3.1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앱솔루트 지터인데 앱솔루트 지터는 실제 타이밍 인스턴트, 라이징 엣지하고 실제 엣지하고의 시간차. 그러니까 이게 앱솔루트 지터 또는 엣지 지터라고 보면 엣지 지터는 뭐예요? 여기서 0.1이 되겠죠. 0.1. 여기서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0.1. 여기서는 0.1이 되겠죠. 그렇죠? 피리오드 지터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플러스 0.1. 여기서는 마이너스 0.2. 그렇죠? 플러스 0.1, 마이너스 0.2. 여기서는 다시 얼마예요? 플러스 0.2가 되겠죠. 그렇죠? 사이클 투 사이클. 사이클 투 사이클은 얘하고 얘가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0.3이 될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0.4가 되겠죠. 사이클 사이클은. 그렇죠? 서로 미분해 가는 거죠. 미분. 자, 이거 말고도 지터 표현이 많습니다. 뭐 롱텀 지터가 뭐냐, 숏텀 지터가 뭐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각 지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정의를 해요. RMS 지터하고 픽투픽 지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RMS하고 픽투픽. RMS는 뭐냐? 이 식이 뭐예요? 딱 보면 표준 편차죠, 그렇죠? 표준 편차예요, 그냥. RMS 말 그대로 표준 편차고요. 그다음에 픽투픽은 뭐냐? 픽투픽은 뭐냐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가우시안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게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지터가 예를 들면은 99.7% 이내로 들어오는 지터의 양이 얼마냐? 지터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안에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터가 뭐냐? 그거를 픽투픽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양, 얼만큼 안에 들어올 건데 그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죠. 이거를 99.7로 정의할 거냐, 95로 정의할 거냐, 99.999로 정의할 거냐, 그거는 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거는 비데로 레이트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와이어라인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10여 3승. 뭐 어떻게 보면 이게 1000번에 뭐 1000번에 한 번 이내로 그러니까 1000번에 999번 이내로 들어오는 지터의 양은 뭐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3 시그마 이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그마는 여기서 정리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비데로 레이트에서 여기에 상관관계는 뭐예요? 당연히 가우시안을 가정한 거고 가우시안이 실제로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를 쓰면 안 되죠.
보통 픽투픽 지터하면 뭐 7 시그마인 경우도 있고요. 정리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픽투픽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픽투픽이 뭐 99.9다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벌어질 경우가 많아요, 되게. 자, 제가 파워하고 지터하고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계속 하나도 안 하고 지터가 뭔지에 대해서만 또는 페이스 노이즈가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조금 회로로 들어가서 지터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재밌는 example인데요. 여기 인버터가 3개가 있어요. 이거 인버터인데 실제로 제가 인버터로 그리지는 않고 이거 그냥 버퍼라고 합시다. 버퍼. 여기 이건 없는 버퍼. 인버터 2개가 있는 버퍼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우리 그 사고 실험을 좀 해봅시다. 무슨 사고 실험을 할 거냐면 여기 크리스탈이 있고요. 노이즈레스한 크리스탈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그 구연파를 아주 아이디어한 구연파를 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Y1, Y2, Y3에서 각각 얼만큼의 노이즈가 껴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가정은 뭐냐면 자, reference. 이거는 아이디어하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신 여기는 요 버퍼들은 뭐예요? 다 노이즈가 추가가 돼요. 노이즈 인버터. 그 다음에 노이즈 소스 더해지는 노이즈 소스는 일단 화이트하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이트하다는 얘기는 제가 넣는 노이즈 간의 그런 그 샘플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화이트하다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버터의 밴드위스가 레퍼런스 프리퀀시보다 훨씬 더 크다. 자, 요거는 해석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이즈가 아무리 화이트하더라도 요 놈이 메모리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메모리 이펙트, 요 인버터가 메모리 이펙트가 가지고 그 전 노이즈가 다음 노이즈를 어펙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렇죠? 밴드위스가 훨씬 크다는 얘기가 노이즈가 처음에 들어간 노이즈는 다음에 나왔을 때 그 전 노이즈, 그 전에 들어온 노이즈는 다 사라진, 이미 그 영향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죠. 또는 회로의 메모리가 사이클 피리어드보다 요 피리어드보다 회로의 메모리가 훨씬 더 짧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다음을 풀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시그널이고요. 여기를 뭐 X라고 할까요? X. 얘가 Y1, Y2, Y3. 노이즈가 끼겠죠, 그렇죠? 노이즈가 끼 텐데, 자, 질문. 자, 요 매 트랜지션이, 그렇죠? 요 매 트랜지션이 인디펜던트 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뭐예요? 답은 인디펜던트 해야죠. 왜? 화이트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이즈 밴드, 이게 인버터의 밴드위스가 훨씬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메모리 이펙트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디펜던트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지터가 여기 끼는 각각 Y1에 끼는 Y2에 끼는 Y3에 있는 지터가 우리가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누적이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Y1 노드를 오케이? Y1 모드를 예를 들면은 10초 동안에 봐요. 오케이? 10초 동안에 보고 예를 들면은 얘가 프리퀀시가 예를 들면 1kHz라고 합시다. 오케이? 10초 동안에 보면은 만 샘플 모이죠? 그 만 샘플에 대한 시그마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실험 때는 10만 샘플. 오케이? 그러니까 100초 동안 봐요. 10만 샘플을 얻은 다음에 10만 샘플에 대한 시그마를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은 만 샘플짜리 시그마랑 10만 샘플짜리 시그마랑 어떻게 다를까요? 오래 보면 더 많이 지터가 커질까요? 아니면 꼭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을까요? 지금 노이즈가 여기 끼는 거잖아요. 여기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노이즈가 끼죠, 그렇죠? 노이즈가 끼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그렇죠? 노이즈가 끼는데 막 끼는데 그걸 내가 만 샘플 동안 보는 거랑 10만 샘플 보는 거랑 그 지터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렇죠? 날 이유가 없죠. 생각해 보면 그냥 매번 이 노이즈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보다도 스테이셔너리 하다면, 그렇죠? 바뀔 이유가 없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그마는 바뀌지 않아요. 바뀔 이유가 없죠. 10,000 샘플 보거나 100,000 샘플 보거나 100만 샘플 보거나, 그렇죠? 똑같은 노이즈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항상 깨끗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지터가 인버터 스테이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서 버퍼 스테이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Y1, Y2, Y3가 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Y1이 여기면, Y1의 시그마가 여기면, Y2는 어디 있을까요? 더 밑에? 더 위에? 아니면 같은 곳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왜? 더 축제해서 왜? 여기 노이즈 한 번 들어가고 여기 노이즈 한 번 또 들어갔잖아. 노이즈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나겠지. 노이즈 두 번 먹었으니까. 세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겠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에도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노이즈가 더 많이 들어가면 뭐 한 번, 뭐 세 번 더 한 게 당연히 한 번 더 한 것보다 어때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치면은 루트 3배만큼 더 커지겠죠. 그렇죠? 네. 자, 실험을 조금 바꿔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링을 만들 거예요. 링을.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링 오실레이터. 얘는 지가 알아서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해서 같은 실험을 해봅시다. 같은 실험을. 슬라이드 하나 빠졌네. 네. 같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합시다. 그냥 여기서 다 지우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그냥 엮었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같은 실험 합시다. 자,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고 오실레이터는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Y1에 있는 Y1에서 관측되는 지터, 그 시그마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아까는 똑같았어. 왜? 아까는 매번 여기서 들어왔거든. 깨끗한 놈이.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커지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그널이 이 노이지한 인버터를 더 많이 통과하거든. 그렇죠? 처음에는 2번 통과했다가 한 번 하고 나면 5번. 예? 3배씩 증가하잖아.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Y1, Y2, Y3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인버터를 많이 통과하면 노이즈가 증가하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버터를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렇죠? 노이즈 지터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터가 점점 이렇게 커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Y1, Y2, Y3를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시간이든 구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예. 이게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예.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계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시계 안 맞추면. 시계 안 맞추고 얘가 진짜 영생의 시계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산이에요. 발산. 예.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노이즈가. 누적이. 스퀘어루트가 왜 꼈을 것 같아요? 여기? 노이즈가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 x1 더하기 x2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둘 다 시그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2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This is interesting. 이거 어떻게 될까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면 좀 그 질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화이트할까요? 화이트하지 않을까요?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노이즈가 한번 꼈어요. 여기서. 네, 노이즈가 한번 꼈는데 그 노이즈는 다음 사이클 때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만큼 더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살아있죠. 그렇죠? 여기 낀 노이즈도 계속 살아있죠. 얘는 평생 살아있는 거죠. 노이즈가 계속. 그러면 얘는 화이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화이트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화이트하다 안 하다, 화이트하지 않다. 자, 노이즈가 코릴레이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코릴레이션이 어떨까요? 얘가 숏텀으로 봤을 때 더 많을까요? 아니면 롱텀으로 봤을 때 더 많을까요? 예? 숏텀으로 봤을 때 더 많을까요? 롱텀으로 봤을 때 더 많을까요? 이거 한 사이클 지나고 이거 파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참 지난 다음에 아 그때 노이즈가 큰 게 들어왔었지. 롱텀으로 봤을 때 더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아니면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은 이 노이즈 파워가 결국은 뭐예요?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베리언스잖아요. 그렇죠? 예, 파워는 분산인데 결국 이거 제곱이 분산 이게 파워죠. 그렇죠? 예. 아까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파워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파워가.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예,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PLL이 하는 게 뭐냐? PLL이 하는 게 뭐냐면요. PLL이 하는 거는 이 지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잠시 이렇게 해주는 걸 PLL이 하는 겁니다. PLL이 하는 건 이게 올라가는데 잠시 잠깐 이렇게. 뭐로? PLL은 항상 내가 보정하고자 하는 오실레이터보다 좀 더 좋은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좀 더 좋은 놈으로, 좀 더 좋은 놈도 아이디얼하진 않으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노이즈가 훨씬 더 낮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PLL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결국은 원자 클락도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정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지. 프리퀀시 도메인도 마찬가지고. 요게 PLL의 역할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클락을 가끔씩 보정을 해서 시간이 지나도 이 시그마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설명드린 거를 제가 시계 얘기 많이 했는데 시계에 대해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세요. 시계가 이렇게 똑똑똑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초침을 또는 분침을 제가 일부러 힘으로 턱 밀었어요. 이렇게. 힘으로 밀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10초 또는 몇 초 빨리 가게 했어. 그랬을 때 그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죠. 끝까지 가죠. 그거.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롱텀 지터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롱텀 지터가 이제 결국은 잡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그냥 놔두면 지터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PLL을 씀으로 해서 그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너무 오래 또 보면 또 증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많은데 통화한다. 뭐 이틀 동안 통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애플 탈 필요는 없지. 자, 이제 그 지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터는 뭐예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노이즈의 양을 크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터고 이제 뭐도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해석을 하고 싶어요. 노이즈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해석을 하는 게 회로 설계하기가 훨씬 편하거든. 자, 여러분들 회로 설계할 때 뭐 오펜프 같은 거 설계할 때 타임 도메인으로 보고 노이즈 작으니까
노이즈가 크니까 뭐 이 트랜지스터가 문제 있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돌려요? AC 돌리잖아요, AC. 자, 밴드위스 때 AC 보고 노이즈 할 때도 AC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트랜지언트 노이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는 AC로 봐야죠, 그렇죠? 왜냐면 트랜지스터도 모델이 어떻게 됐어요? 다 AC로 돼 있잖아, 그렇죠? 노이즈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그 스펙 자체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 뭘 할 거냐 하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그 드라이브 할 거예요. 수식을 통해서 이거를 유도해낼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지터의 오토 코릴레이션에 프리에 트랜스폼을 씌워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일단 간단한 예로 다음과 같은 오실레이터의 그 노이즈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LC죠, LC 오실레이터고 기본적으로 얘만 있어도 오실레이션을 잘 할 텐데 이니셜 에너지만 있다면. 근데 불행히도 뭐예요? 항상 이런 파라시틱 컴포넌트가 있어서 에너지를 다 그렇죠? 뺏어버리죠. 그래서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얘가 R이라면 마이너스 R을 우리가 액티브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상쇄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L치만 남게 되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액티브 트랜지스터 여기도 노이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얘 자체의 기생성분 요 R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걔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건데 문제를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노이즈레스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노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얘만 노이즈 구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병렬 폼이니까 이제 커런트 노이즈로 이렇게 그 정의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거 회로 해석은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얘 나가 떨어지고 얘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얘만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커런트 알고 여기 임피던스 알고 하니까 볼테지는 얼마예요? 커런트 곱하기 임피던스 하면 볼테지가 나오죠. 너무 쉬워요. 예. 그것도 AC 도메인에서 그냥 하면 되죠. 임피던스 곱하기 커런트 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퍼 헤르츠죠. 그렇죠? 예.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나니까 임피던스 곱하기 커런트 하면 내가 원하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온다. 하고 G 오메가를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하면 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Q 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요거는 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죠? 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얘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볼테지. 그렇죠? 왜? 내가 커런트에다가 임피던스 곱했으니까 볼테지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볼테지 도메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인가요? 예? 제가 여기서 그 얘의 PSD 알고 싶었어요? 나는 얘를 알고 싶거든. 얘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알고 싶거든. 얘가 아니라. 그쵸? 얘를 알고 싶다고. 예. 근데 지금 일단 소스 자체가 뭐 이거 그러니까 모든 회로의 근원은 그러니까 모든 노이즈의 근원은 서멀 노이즈라고 본다면 얘가 근원이고 페이스 노이즈의 근원도 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얘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방법은 V는 IR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어서 결과를 내놨더니 얘는 볼테지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지 근데 나는 그거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어찌 하지, 이거를? 이를 어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볼테지하고, 오케이? 페이즈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상관관계를 찾아본다면, 어쩌면 이 볼테지 도메인 스펙트럼에서 페이즈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상관관계만 알아내면. 네. 한번 해보죠. 뭐 여기 막 뭐라고 써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아까 원래 요식에서 어디 갔어? 요식에서 일단 AN은 무시합시다. 앰플리튜드는. 페이즈만 봅시다. AN은 0이고 식은 A0 코사인 오메가 나 T 플러스 PNT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데,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사인 그 정리를 사용해서 이걸 풀었으면 코사인 코는 코코 더하기 사인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또 한 가지 가정을 앰플리튜드 노이즈만 0이 아니라 페이즈 요것도 1보다 좀 굉장히 작다라는 가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얘는 뭐예요? 1이고 얘는 뭐예요? sin x는 x죠. 그렇죠? 그래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오, 튀어나왔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y는 얘는 뭐 그냥 코사인 사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떤 예. 굉장히 작다는 가정. 라디안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야지 이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요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사인 텀이 사라지고 얘는 1로 수렴하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원했던 아이디얼 텀 하고 얘는 내가 원치 않는 텀, 노이즈로 그냥 튀어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y가 뭐예요, y는 볼테지죠, 지금. 뭐 커런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파형이잖아요, 이거 파형. 파형에서 우리가 지금 페이스 노이즈를 지금 유추해낸 거죠, 그렇죠? 이 파형만 보더라도, 이 파형만 y 프랙티컬, 이 파형만 보더라도 페이스 노이즈가 지금 여기 튀어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형만 보더라도 뭐예요? PNT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A0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가 생겼죠. 그래요?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아까 여기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했는데 이게 볼테지를 결국 구한 거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P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 P하고 이 V의 상관관계를 알아내자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V는 뭐예요? 여기서 Y가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Pn은 여기 있고. 그렇죠? 근데 Pn이 고맙게도 이렇게 튀어나와 줬네. 바깥으로. 볼테지 폼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페이즈 노이즈가 실제로 아웃풋으로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인이 곱해지고 앰플리튜드가 곱해져서 나타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안 거죠. 그렇죠? 어떤 가정하에 PN이 1보다 충분히 작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노이즈가 볼테지 도메인 노이즈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부터도 페이스 노이즈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페이스 노이즈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페이스 노이즈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로? 볼테지 도메인 노이즈를 프리퀀시 시프트를 시키고 걔를 시그널 파워로 노멀라이즈 한 거가 결국은 페이스 노이즈다. 또는 페이스 노이즈가 뭐예요? 페이스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페이즈 노이즈는 뭐예요? 볼테지 도메인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NT는 지금 볼테지 더해졌죠, 그렇죠? 볼테지 어떻게 나타나? 사인이 곱해졌으니까 프리퀀시 시프트가 양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로, 그렇죠? 네, 일어난 거다. 다음에 A0가 곱해졌다. A0는 파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본다면 거꾸로 보면은 PNT는, 그렇죠? NT를
다시 그 사인 곱해서 프리퀀시 시프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A0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PNT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럼 다시 가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 식을 여기서 구한 식에다가, 그렇죠? 볼테지 노이즈였으니까 이 공식을 대입하면 내가 페이즈 노이즈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again 항상 어떤 우리가 그 이퀘이션 같은 거를 유도할 때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뭔지를 확실히 알죠. 가정. 무슨 가정? 페이즈 노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가정을 썼죠. 그렇죠?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어떤 사이누소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즈 노이즈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3dB 여기 시그널 파워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서 어느 정도 레벨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이 차이가 결국은 페이즈 노이즈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차이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거 그러니까 P 시그널의 대비 요거라는 자체가 이제 나눴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로그 스케일에서. 네. 그리고 무슨 가정이다? 그 다음에 페이즈 노이즈가 점점 작을 때는 이 공식 쓰면 돼요, 안 돼요? 페이즈 노이즈가 충분히 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즈 노이즈가 클 때는 이때 커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이 공식 쓰면 안 되고 이거 틀린 거고 요런 데는 뭐 대충 맞겠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가지고 오실레이터를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페이즈 노이즈, 이게 페이즈 노이즈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틀린 페이즈 노이즈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얼추 맞는 페이즈 노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페이즈 노이즈 볼 수도 있어요. 바로 페이즈 노이즈. 여러분들 HP 그러니까 에즐런트 이제 키 사이즈로 바뀌었지. 키 사이즈 그 시그널 소스 애널라이저 SSA 5052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페이즈 노이즈 얼마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페이즈 노이즈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진짜 페이즈 노이즈가. 진짜 페이즈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바로 이렇게 플롯을 해줘요. 예, 이거는 이제 프리퀀시이고요. 이거는 옵셋 프리퀀시가 될 텐데,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더 그 제대로 보여줬다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를 0으로 보고 여기를 이제 프리퀀시 옵셋으로 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보이느냐? 왜 이렇게 보이느냐? 왜 이렇게 보여요? 왜 이렇게 보이냐면은 다시 일로 돌아가면 이게 증가하죠, 지금. 그렇죠?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파워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누적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누적이. 그렇죠? 누적은 누적이 계속되죠. 누적도는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적은 뭐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1 over s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over s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이거의 파워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얘 자체 여기 들어가는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누적된다고. 또는 1 over s가 곱해진다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건 당연히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렇게 일자로 보이는 거고 얘는 로그 스케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네. 여기 위아래로 뛰잖아요. 예. 근데 왜 가까운 쪽에서는 덜 뛰고 여기에서는 많이 뛰고? 잠깐만요. 여기서요? 막 변화가 여기요, 여기? 가장자리로 갈수록 많이 흔들리고 중앙으로 갈수록 거의 덜 흔들리는. 여기서도 사실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픽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1 오브 S 제곱 또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35까지 왔네요. 1kHz에서. 그럼 얘 어디까지 올라가죠? 0dB, 좀 있으면 0dB 만날 텐데. 더 가면. 0dB보다 더 커지나요, 그럼? 시그널 파워보다 더 크다는 얘긴데, 그럼? 그렇게 커져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 이게 죽어요? 사실 마이너스 35도 굉장히 큰 건데, 그쵸? 이게 가다가 이렇게 죽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끝까지 올라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된다 이거는? 끝까지 가요. 0dB 이상으로. 왜? 페이즈니까. 페이즈 노이즈 파워가 0dB보다 크다는 거에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파워도 아니고 그냥 페이즈는 처음부터 B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냥 커진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시그널 파워가 진짜 실제로 뭐 100mW, 뭐 1W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시 보면 뭐예요? 그 페이즈가 이게 점점 발산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뜻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이거는 무한히 멀어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즈 노이즈를 보면 얘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고, 오케이? 볼테지 노이즈를 이제 요런 그 볼테지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리밋이 되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페이즈 노이즈가 충분히 1보다 작을 때는 얘랑 이제 얼추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아까 여기서 구했던 식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요 식하고 지금 요 식을 합치겠습니다.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합치면 뭐 아까 요 식 커런트에다가 임피던스 곱한 거에다가 이제 요 그 페이즈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볼테지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상관관계가 이거죠. 에다가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쭉 풀다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요거를 보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 오메가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 이제 1 오브 S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고요. 파워도 밑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파워가 증가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당연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Q가 증가하면 노이즈가 낮겠구나라는 얘기도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게 Q가 뭐예요? Q가 에너지 스토어드 오버 에너지 디스페이티드죠. 한 사이클당. 그래서 Q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Q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까 오실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놈으로부터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와도 된다는 얘기니까, 예, 노이즈는 언제 껴요? 노이즈가 끼는 거는 항상 에너지를 받을 때 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Q가 크면 당연히 노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고, 예,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Q 제곱에 페이즈 노이즈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Q를 2배 늘리면 노이즈는 4배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아니면 따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오실레이터 설계할 때 한 사람은 Q가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좋은 Q가 있으면 같은 페이스 노이즈를 성능을 내기 위해서 2배만큼 좋은 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워를 4분의 1 써도 돼요. 그렇죠? 파워는 반비례고 Q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그렇죠? 근데 Q를 좋은 걸 쓰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을 때려 보여야죠. 그렇죠? 공정을 좀 더 좋은 공정 쓰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페이스 노이즈도 증가한다.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그래요?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페이스도 증가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클락 주기가 오실레이터 주기가 1kHz가 있다고 합시다. 1kHz면은 주기가 얼마죠? 1ms이죠. 1ms에다가 제가 1ms에다가 뭐 예를 들어 1마이크로세컨 지터가 갑자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ms에서 1마이크로세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노이즈가 10kHz짜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10kHz짜리는 얼마야? 주기가 100마이크로세컨이죠. 그렇죠? 100마이크로세컨에서 1마이크로세컨이면 100분의 1이 들어간 거죠. 똑같은 노이즈가 들어가도 어때요? 주기가 더 짧으면, 프리퀀시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노이즈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자,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페이스 노이즈가 이제 적분되는 거를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VCO 가지고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다음 34페이지로. 그래서 페이스 노이즈를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페이스 노이즈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식. 페이스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파워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 4KT 위에 있고, Q 있고, 오메가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라고요? 이 LC 오실레이터에 R이 있고, 여기 R 때문에 노이즈가 생성이 되고, 여기 네거티브 R이 이제 뭐예요? 노이즈레스하다. 예. 여기에서 구한 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또 구했어요? 여기서는 볼테지 노이즈를 구했는데, 볼테지 노이즈를 페이스 노이즈로 환산한 거잖아요. 환산하면서 어떤 과정을 했어요? 페이스 노이즈가 굉장히 1보다 작을 때만 벨리다다 라는 과정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를 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들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훨씬 전에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가정도 좀 있으니까. 페이스 노이즈가 뭐 1보다 작다는 가정은 사실 그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실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 곡선은, 이론치는 이 빨간 곡선이 나오는데, 실험치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파란색 곡선이 나옵니다. 파란 곡선이 나오는데 보면은 일단 노이즈 플로우가 존재하고요. 노이즈 플로우가. 그렇죠? 그 다음에 20dB per decade로 올라가는 인테그레이션 부분은 얘랑 똑같아요. 그렇죠? 얘랑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dB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30dB per decade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오실레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0년대에 로버트 애들러라는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 이 공식을 보고 이거 좀 문제 있다. 이거 좀 손 좀 보자 해서 손을 봤어요. 손을 봐서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측정해봤더니 노이즈 플로우 있더라. 따라서 얘들아, 노이즈 플로우 좀 우리 추가할까? 그래, 1 더하면 아무리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도 얘는 0대도 얘는 살아있으니까 노이즈 플로우 오케이. 그래서 1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잠깐 여기 보니까 30dB로 올라가는 것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20dB 제곱 있는데 30으로 올라가는 거, 30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 더 추가할까? 그래, 하나 더 추가하자.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하자, 우리. 어떤 코너 프리퀀시로부터는 30dB로 올라가기, 오메가 있고 오메가 제곱이 있으니까. 그렇죠? 1 더하는 건 당연히 얘가 충분히 작으면 이제 얘에 의해서 다문에 띄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갭도 사실은 좀 있어요. 갭도 있어. 내가 Q 재고, 4KT 재고, 파워 재봤는데 이거보다 좀 더 높아.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어. 그냥 F 하나 집어넣자. F 집어넣어서 대충 맞추면 되지 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애들러 이퀘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임페리컬하게 맞춘 거예요. 그냥 실험 베이스로, 그냥 퍼치 팩터로 그냥 갖다 맞춘 거야. 여러분들이 일찍 태어났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한 40-50년 동안 이 이퀘이션을 이제 신봉하며 살았죠. 이거는 다 맞아떨어져.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실험을 통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냥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어쩌겠어. F 단위는 그냥 스케일링 팩터.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근거를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유도한 게 아니라 그냥 끼워 맞춘 거잖아요, 지금.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의 특성은 항상 뭐냐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오실레이터를 설계하고자 할 때 원리를 전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나 이거 좀 줄이고 싶어. 원오브 F 노이즈를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 이거 갭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원오브 F 노이즈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시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렌트가 점점 줄어들수록 어떻게 돼요? 게이트 옥사이드가 줄어들고 하면서 원오브 F 노이즈가 점점 커지거든. 막 수십 메가 이렇게 되거든 지금. 수십 메가, 수백 메가. 그럼 얘가 미리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원오브 F 노이즈 코너가. 그럼 노이즈가 훨씬 더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뭐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에 따르면 이건 뭐 도저히 이거는 그냥 임페리컬하게 실험적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많이 헤매다가 1997년쯤에 실제로 논문이 98년 뭐 아무튼 90년대 중반쯤에 스탠포드의 그 탐리 교수, 탐리 교수 밑에 일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하즈밀이라고 지금은 칼텍 교수예요. 그 사람이 골방에 처박혀서 이 문제를 나는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이제 대박 히트를 쳤죠. 대박 히트를 쳤고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아 우리가 이것도 사실 다 우리가 그 디바이스 노이즈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현상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제 대박 히트 친 논문이고 사이테이션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되고 근데 이제 나중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론 말이야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씩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 이론이 말이야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 한 것지 않았는데 물리학에서 이미 뭐 2, 3년 전에 미리 물리학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회로쟁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써서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이 사람이 한 거는 사실 별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그렇고요. 하다가 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19세기에 스위스 사람들은 이거 벌써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요 회로로 돌아갑시다. 요 회로로. 요 회로로 들어가는데 자, 그 저항이랑 이제 마이너스 저항은 다 캔슬 아웃 되니까 다 빼고 여기 이제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가 이제 오실레이터로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를 지금 봐야 되냐 하면 여기 지금 오실레이터가 오실레이션을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렇죠? 오실레이터를 잘 하고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봅시다. 이 커런트 노이즈가 델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델타. 그러니까 차지를 집어넣는 거죠. 노이즈가 차지 형태로 이렇게 얹혀주는 거죠. 차지를 뿅 하고 가서 이제 얹혀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오실레이터의 임펄스 리스폰스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임펄스 리스폰스 델타 집어넣고 아웃풋 보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잖아요. 임펄스 리스폰스 있으면 LTI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임펄스, 차지를 집어넣습니다. 커런트에서 임펄스니까 차지가 되겠죠. 그렇죠? 차지를 집어넣어요. 언제 집어넣냐? 이때는 요 순간에 집어넣었어요. 자, 손으로 풀어봐도 되고 여러분들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되고 여기다가 노이즈, 차지를 얹히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차지 때문에 얘가 픽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또 해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에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풀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좀 다른 순간에 차지를 집어넣을게요. 다른 순간에. 요 순간에. 요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이때는 어떤 현상 생겼어요? 앰플리튜드는 증가했는데, 그렇죠? 페이즈는 변화해요, 안 해요? 변화하지 않죠. 여기서는 페이즈, 앰플리튜드 차이는 없고 페이즈는 변화하죠. 그렇죠? 이런 이상한 일이.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야 되는데. 네, 이상해야 되는데. 네? 이거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상해야 되는 점은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임펄스 리스폰스 LTI 시스템을 생각해봅시다. LTI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임펄스 낼 때 또는 델타를 낼 때 델타가 그 임펄스 넣는 게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뭐 임의의 시간에 어떤 델타를 넣었을 때 리스폰스가 달라요? LTI 시스템 정의가 뭐죠? 리니어는 리니어고 TI는 뭐예요? 시프트 인풋, 시프트 아웃풋이죠. 지금 인풋을 시프트 했으면 아웃풋도 시프트가 돼야 되죠. 근데 시프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거 LTI야 아니에요? 아니죠.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니라 타임 베리언트 시스템이죠. 그렇죠? 잠깐.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라니, 타임 베리언트라니 그거 말이 돼?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회로 이론하고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 학부에서 배운 게 다 뭡니까?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 여러분들 회로 이론 그게 다 뭐예요? LTI 시스템이잖아, 지금. 그렇죠? RLC 다 뭐예요? LTI 시스템이죠. LTI 컴포넌트죠. 그렇죠? 근데 LTI로 꾸민 게 왜 LTV죠? 캐패시터 이거 LTI잖아. 그렇죠? 캐패시터 정의가 뭐예요? V는 I는 C dVdt잖아. 그렇지? 네. 이거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리니어 시스템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걸로 꾸몄잖아, 지금. 그랬으면 LTI 나와야 되는데 왜 LTV가 나오죠? 왜? 이거는 지금 거짓말 아니거든. 임펄스 리스폰스가 여기서는 지금 0이 나왔다가 페이즈 입장에서 안 변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 지금. 그렇죠? LTV라고. 근데 LTV인데 지금 타임 인베리언트 컴포넌트를 꾸민 건데 어떻게 LTV가 나오냐고. 이상하죠? 답은 뭐예요? 왜 그렇다? 여러분들이 배운 LTI 시스템은 그렇죠? 항상 시스템 정의할 땐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죠? 인풋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인풋이 볼테지 또는 커런트라고. 아웃풋도 볼테지 또는 커런트예요. 그렇죠? 지금 요 정의가 뭐야? V는 IR. 예. 지금 V는 IR. 저항 정의할 때 내가 언제 뭐 커런트고 아웃풋은 뭐 온도 이렇게 정의합니까? 그렇게 정의 안 하죠. 그렇죠? 캐패시터 정의할 때 볼테지하고 커런트 관계식이 리니어하다는 거지. 지금 TI라는 거지. 지금 내가 언제 페이즈 갖다 집어넣은 적 있나? 페이즈로는 얘는 뭐예요? 얘가 미분기가 페이즈 입장에서는 리니어할 리가 없지. 타임 인베리언트 할 리도 없고. 그렇죠? 따라서 중요한 게 뭐다? 이 오실레이터를 여태까지 그 전까지 해석되는 내가 막 이상한 해석을 했는데 이거 다 틀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 네? 일단 페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타임 베리언트 하지도 않는데,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도 않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관성적으로 LTI 시스템 해석을 갖다 붙였잖아, 지금. 그거 틀린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이 논문 핵심이 사람들아 LTV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LTI 해석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마. 예. 따라서 impulse response도 HT로 쓰면 안 되고 HT and tau로 써야 된다.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핵심이 되는 거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실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결과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제가 다 설명 안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그림에서 그냥 얘기를 끝낸다면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라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날까요? 내가 만약에 노이즈가 들어가는 시점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노이즈를 집어넣는 시간을 내가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나는 노이즈를 언제 집어넣는다? 이때 집어넣는다. 그렇죠? 노이즈를 이때는 집어넣지 말자
라는 게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맥시멈으로 됐을 때 피크 되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서는 제로에 대해 예, 예. 크로싱 할 때. 중간에서 들어가죠. 중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들어가면은 앰플리티드 조금 바뀌고 페이즈 조금 바뀌고 중간 정도로. 예. 오케이? 예. 이게 중간 정도 들어가면은 예, 좋은 질문이신데 중간 정도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한 뭐 이쯤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노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센시티브한 타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시티브 타임을 얘가 임펄스 센시티비티 펑션이라는 거를 그 들고 나와서 이 감마라는 걸 들고 나와서 감마가 클 때는 노이즈 집어넣지 말자. 예, 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회로에 따라서 감마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얘기를 했고 예, 따라서 이거를 줄이도록 우리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그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웨이폼이 가급적이면 시메트릭 해야 된다. 이게 위아래로 시메트릭하고 라이즈 폴 타임이 시메트릭하면 좋다. 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요. 물론 나중에 다른 논문들 보면 그거 틀린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핵심은 그거다. 그리고 모노브 F 노이즈 코너도 아까 얘기했던 모노 예? 예. 시메트릭 하다는 얘기는 결국 DC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얘기를 이어가면, 지금 아까 제가 여기 20dB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잘 보면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는 좀, 슬롭이 좀 높아졌죠? 여기서는 30dB로, 그쵸? 예. 이게 원오브 노이즈 코너가 지금 여기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지금 여기. 그쵸? 옛날 사람들은 이게 디바이스 노이즈로 고정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이론에 따르면, 내가 웨이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 예. 아까 그 웨이폼을 어떻게 얼마나 시메트릭하게 만드느냐. 그 DC 컴포넌트가 이게 곱해져요. 그래서 완벽히 시메트릭하게 만들면 이거 0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again 카운터 example도 있어가지고 이게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회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논문이었어요. 예. 근데 again 이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리과에서 말이야 APR 같은데 피지컬 리뷰 같은데 보면 이거 뭐 옛날에 다 나왔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 못했을 뿐이야. 뭐 실제로 그랬고요. 예. 그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랬고 그다음에 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뭐 스위스 사람들은 시계 만드는 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사람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얘기 나온 것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걸 조금 더 다시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스위스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냐? 스위스 사람인지 유럽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또는 뭐 우리 뭐 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계 만들던 우리 조상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현상을 알고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시계를 만들 때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언제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을까? 요때 공급할까? 아니면 요때 공급할까? 요때 공급을 하자. 왜냐하면 노이즈는 언제 들어가요? 에너지를 공급할 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맥시마이즈 됐을 때 그때 밀어주자. 예.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결국은 다 같은 얘기 하는 거다. 예. 라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결론을 냈죠. 예. 새로운 건 없다. 할 일 없다. 예.